예. 우파를 화나게 하려면 거짓말을 하고 좌파를 화나게 하려면 사실을 말해주어라. 그랬더니 좌파들이 전부 뚜껑이 열렸다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사실대로 말해주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냥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보고 거기 심취해서 그건 픽션이거든요. 픽션. 픽션은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팩트를 중요시하고 그런 책들이라든지 자료를 많이 섭렵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이걸 참 다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많은 거를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모아가지고 핵심 내용만 추려서 이렇게 책을 냈으니까 요것만이라도 보시면 얼마든지 지금 나오는 이 5공화국과 광주 문제, 1980년 서울의 봄,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주 쉽게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책을 좀 보시기가 어려운 분도 계세요. 사실은 예. 연세가 많이 되셨다거나 해서 눈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뉴미디어 매체 유튜브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을 다 읽으시려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이 방송 시간 1시간 분량만 꼼꼼히 들으시면 책을 직접 보시지 않으시더라도 이 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 바로 옆에 바로 이 책을 쓰신 저자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방송에 이어서 우리가 1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권력의 공백이 갑자기 생겨버렸잖아요. 이걸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렇습니다. 그 12.6 그 당일날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여러 인물들의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는데 뭐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 노재현 국방장관, 뭔가 두 사람이 무슨 뭐 모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또 최규하 대통령이 그 뒤에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 오늘은 최규하 대통령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MBC 하순봉 기자라고 유명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정치인도 하셨죠. 그렇죠.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해요. 지성인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방송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그 하순봉 기자가 그 방송 앵커로서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정치인들이 전부 그 당시 국가가 얼마나 이 혼란 상태였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뭐 졸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리더십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제 2차 석유 위기가 터지면서 한국이 그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국가 부도가 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북한이 언제 남침을 할지 모르는 이 안보적인 위기가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치인들은 자기가 당선되고 자기가 권력을 잡는 게 민주화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가의 안위는 뒤로 미루고 자기의 집권을 위해서 뭐 모두가 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아니다 라는 그 절절한 심정을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요 밤에 전화가 오더래요. 야 네 배돼지에는 칼 안 들어가는 줄 아냐 뭐 이렇게 그런 시대였었다. 그런 정치인들이 과연 그 당시 이 1980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이 정말 국가적으로 이 엄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권력의 공백 상태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면은 권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인데, 그렇죠. 이게 올라타기도 어렵지만 올라타면 내려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잡혀 먹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규하 그때 당시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이 됐죠. 그 다음에 신현확 총리, 그 다음에 삼김씨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하 대통령 사진도 좀 올려주세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될 계획이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없었는데 갑자기 덜커덕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니까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하는 이원 집정부제를 좀 염두에 두었나 그런 움직임은 없었나요? 그런 움직임이 초기에는 전혀 없었고
처음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 유신헌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권위가 될 때는 그 보궐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런데 최규하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도 그 당시 계엄사령관과 노재영 국방부 장관과 이런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종필 씨도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김종필 씨를 군부에서 딱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예. 왜 그랬을까요? 김종필 씨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되는 사람을 앉혀놓고 자기네들이 뭔가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최규하도 처음에는 권력욕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해보니까 이게 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1980년 3월에 정부 주도의 이 개헌 이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이원집정부제 헌법 개헌을 시살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그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나는 임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빨리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고 국회를 선출해서 그 권한을 새로 만들어진 정부에다가 이양을 하고 나는 퇴임을 하겠다. 예. 그런데 이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의해서 새로 정부를 구성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예. 정치인 여러분 한 1년 정도만 좀 자중자애 하셔서 빨리 우리가 좋은 헌법을 만들어서 권력을 이양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정치인들이 그냥 제멋대로 김영삼 씨 같은 경우는 공개석상에서 내가 집권하는 게 민주화다라고 선언을 해요. 우리 삼김 씨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하나 좀 짚어주십시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저 사진에 나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영삼, 삼김이라고 하죠. 중간에 있는 사람 김대중, 제일 오른쪽이 김종필, 삼김 씨라고 하는데 김영삼 씨는 그러면은 당시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게 민주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신민당 총재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박정희 정권하고 거의 맞짱을 뜨듯이 해서 부마 사태가 일어나서 박 대통령이 시해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 권력을 창출하는 데는 1등 공신이다. 따라서 내가 집권하는 게 맞다. 그런데 강력한 라이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 씨는 사면 복권이 아직 안 된 상황이니까 이 양반이 등장을 하면 본인이 보기에 김대중 씨는 저 완전히 정치 타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시간만 가지면 또 무슨 그 행동을 해서 자기의 지분을 또 차지할지 모르니까 속전속결로 자기가 이제 집권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최규하 당신 말이야 빨리 물러나 우리가 알아서 헌법 만들게 하고 계속 최규하 정부를 윽박지르는 역할을 하면서 1980년 서울의 봄을 개판으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군요. 그 다음에 김대중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7년 정도 이제 그 정치 활동을 금지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대중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제도권 정치 정당인 신민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김영삼 씨가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니 내가 들어가서 대선 후보 경쟁을 하면은 자기가 이길 확률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민당 입당을 거부하고 급진 제야 세력하고 손을 잡는데 요즘에는 급진 제야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 지금은 좌파 세력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이제 급진 제야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주로 어떤 세력들인가요? 예를 들면은 무익환 목사를 비롯해서 하여간 백기환 씨도 들어가나요? 그렇죠. 과거에 하여간 민중운동, 빈민운동 이런 걸 했던 이런 사람들의 이 급진 좌파 세력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는 거기에서 승부를 내겠다 이렇게 이제 신민당 입당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김 씨가 분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민당 총재는 김영삼이고. 그렇군요. 그럼 김종필 씨의 경우는 유신 체제를 좀 비판했다고 하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저분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5.16을 같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 그 퇴진 이후에 내가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잘 관리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아마 군부가 김종필 씨를 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대권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신을 발길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어허. 제가 그 중앙일보에서 나온 김종필 회고록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저 양반 이 김종필 회고록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완전히 개똥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그냥 뭐 아니 그 원래 이 30 헌법에 의하면은 그 이 8년 그 재임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임이 끝나면 그 다음은 내가 집권이다라고 잔뜩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느닷없이 삼성개헌을 해서 자기의 이 집권 기회가 날아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 박 대통령을 막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내용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물어뜯고 씹고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김종필 씨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5.16 혁명을 같이 한 어떻게 보면 혁명 동지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참모에 해당되는 것인데 또 어떻게 보면 뭐 인척 관계도 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유신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성향을 드러내면서 권력욕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김종필이라는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그 회고록을 보면은 저 사람의 본심이 다 나옵니다. 그야말로 그냥 오로지 나는 박정희가 재임 끝나면 내 자리가 올 텐데 삼성개헌을 해서 내 집권 기회가 날아갔다. 박정희는 한마디로 정말 이 개똥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겠는데 이 10월 유신을 해가지고 내 이 기회를 완전히 말아먹었다. 막 이런 그 저주를 퍼붓는 그 정도의 인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해요? 김대중하고 손을 잡고 소위 말하는 좌파 정부의 등장을 협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데 앞장선 사람이 저 사람 아니에요? 그렇군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보수의 원류 아니냐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원류는 무슨 개똥의 원류입니까?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12.12 사태가 이제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권력 공백이 갑자기 생겼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각계 약진을 하게 되고 최규하 대통령은 또 이원 집정부제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권력이 중간에 붕 떠버리는 이 과정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제거하기 위한 역구태타 뭐 이런 움직임도 있었다고 좀 돼 있는데. 그러니까 12.12 사건으로 미국이 그야말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가장 분노한 거는요. 그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위컴인데 위컴이라는 사람이 그 회고록을 냈는데 저는 그 위컴 회고록을 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 586 운동권 아닌가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이 전두환 정부의 저주를 퍼붓는 인간이었어요. 그 회고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분노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아니 내가 지금 그 당시 작전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신군부가 자기의 작전지휘권을 무시하고 자기 휘하에 있는 부대를 빼내가지고 이 그 12.12를 일으켰기 때문에 나는 이 인간들을 나 용서를 못하겠다 라는 그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서 아주 막 전두환을 그냥 뭐 씹어먹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잔뜩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카터 행정부 시절이잖아요. 카터 행정부 시절에 카터라는 사람은 한국 정부, 박정희 정부, 한국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면에서 나중에 그 카터라는 사람이 뭐 그 김일성하고 뭐 짝짝꿍이 돼가지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한국 정부의 아주 극단적인 이 반발심 같은 걸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네들하고 상의도 없이 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의 핵우산에서 벗어나는 순간 통제불능이 된다라는
라는 판단에 의해서 강력하게 이 박정희 정부를 압박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미 관계는 역사상 최악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두환이 12.12 뭐 이거를 한다고 자기 휘하의 병력을 빼내가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하급자한테 무시를 당했다라는 저주의 감정이 가득 차 있는데 어느 날 위컴 해고록에 의하면 글라이스틴과 위컴 해고록에 의하면은 1980년 1월 초에 어떤 그 삼성 장군이 뭐 수도권에 근무하는 삼성 장군이 자기를 찾아와서 우리가 전두환을 뒤집어 엎는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삼성 장군의 신원은 지금은 특정이 되나요? 글쎄 뭐 특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짐작은 하는데 또 짐작을 하는 게 또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밝히기는 좀 그렇고 예, 어쨌든 위컴 사령관 주한 미군 주한 미국 대사의 회고록에 나올 정도면 그런 움직임은 확고부동하게 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글라이스틴의 회고록을 보면 찬성하지 않은 게 아니라 뒷조사를 다 합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이 뭔가의 그런 성공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냐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의문이 들으니까 이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사진은 이제 신현확 전 총리로 좀 바꿔주십시오. 예. 당시 이제 대통령 유고 사태가 나니까 권한대행이 최규하, 그리고 국무총리가 신현확,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최규하 대통령하고 신현확 총리가 뭔가 좀 이야기가 잘 되는 듯 하다가 신현확 총리가 이제 대구 경북 출신이니까 TK 신당설이 나오면서 소원해지기 시작했다는 그건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내각이나 이런 데서 뭔가 일을 하려고 보면은 대통령이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오케이 사인을 하고 이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오라든지 이건 안 돼 뭐라든지 뭔가 확실히 의사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최규하 대통령은 뭔가 이 대통령의 결정이 올라가면 내가 고민해 볼 테니까 놓고 가시오. 그리고 나서 꽁고 먹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되니까 모든 그 국무위원들이 신현확 총리에게 찾아가서 이거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규하 국무총리가 신현확 총리가 이걸 왜 나한테 가져와서 이걸 결정해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이 결정을 못하니까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눈치 빠른 이 사람들이 최규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 신현확 총리 당신이 하시오. 최규하 제끼고 당신이 나서서 대통령을 하면 우리가 밀어주겠어. 그래가지고 기업인들 그다음에 대구 경북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돈 싸질머지고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정당 만들어서 빨리 당신이 집권하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TK 신당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화 됐습니까? 그런 낭설이 파닥에 놔두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이게 뭐야 이원집정부제를 해서 외교안보는 그래도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내치 경제 이런 거는 내가 잘 모르니까 신현확 씨가 맞는 이원집정부제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파트너로 삼으려고 했는데 TK 신당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제끼고 신현확이가 뭘 하려고 한다라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거 조사해봐라 조사하니까 그게 쉽게 손에 잡히겠어요. 근데 신당설은 하여간 파닥에 놔두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신현확 총리를 제껴버린 거죠. 그렇군요. 자, 사진 내려주시고 지금 사실은 이제 전두환 당시 장군은 요 타이밍만 해도 그냥 보안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이제 조사받고 그 사형 위기에 처하는데
이 최규하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현학 총리하고 뭔가 좀 거사를 도모해 보려고 했는데 대구 경북 중심으로 TK 신당을 만드는 소리가 있다. 예. 그럼 차라리 전두환하고 손잡고 내가 한번 해볼까? 이래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앙정보부장 겸직을 시켜버리는. 예. 즉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겸직이 되게 되면 이게 부총리급으로 격상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전두환 장군은 그냥 그 투스타의 보안사령관 군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최규하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이 신원학 총리가 아주 뭐 대가 센 데다가 뭔가 막 자기 그 고집대로 뭔가를 막 끌고 가고 거기다가 TK 신당설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규하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앙정보부장이 공석이니까 뭔가를 임명하려면은 아무래도 이게 군을 잘 아는 사람이 임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군 출신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신원학 총리가 여기는 민간인을 그 임명을 해서 이 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민간인을 임명하십시오라고 두 차례나 계속 얘기를 하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TK 신당설 얘기가 나오더니 중앙정보부장마저도 TK가 그 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이 전두환 사령관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보안사령관하고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겸직하게 되면은 이제 저 사진은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이 최초로 언론에 공개되는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 결과를 처음 발표하는 저 장면인데 저때 나이가 48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 당시에 48살에 중정부장 서리 플러스 보안사령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부총리급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격상이 되면서 최규하 대통령하고 아주 밀착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이원 집정부제를 구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규하는 외교안보를 맡고 신원학 총리가 이제 내치를 맡는 이런 그 구상을 했는데 신원학 총리가 이게 뭐 TK 신당설 뭐 이런 걸로 잠재적인 도전 세력으로 떠오르니까 이 사람하고는 이제 같이 가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제끼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신군부하고 손을 잡자. 군인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을 하면서 국가 서열로 보면은 부총리급으로 뛰어올랐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획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기 이전에는 자기의 직속상관이 계엄사령관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면은 중앙정보부장 서리는 부총리급이니까 군의 자기의 직속상관인 이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가면은 자기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권력에 민감한 상황에서 이 전두환 중정부장 쪽에 이 권력의 중심주가 확 쏠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저 전두환 중정부장 서리 플러스 보안사령관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되면은 이건 전두환 장군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최규하라든지 최규하 대통령이라든지 그 당시 정치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시츄에이션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삼김씨는 밖에서 뭐 학생 시위라든지 각종 어떤 시위를 또 부추길 수밖에 없는 그래야 자기들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되면서 시위가 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전두환 중정부장 서리로 임명한 게 1980년 4월인데 이때서부터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게 뭐야? 아니 우리가 지금 최규하 빨리 불러라라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최규하가 전두환하고 손을 잡고 군부의 힘을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그러면은 피플 파워를 동원하자. 그래서 이제 복학생 중심으로 이 대학생들을 대거 길거리로 이제 끌어내 가지고 이 가두 시위를 격화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서울의 봄이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때도 예. 그 신현악 총리가 이런 움직임을 간파하고 예.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예. 1980년 5월 17일 날 예. 재규화 대통령, 신현악 총리 저하고 동반 사퇴합시다. 예.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 이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 최규하 그 대통령은 이 권력의 생리를 뭐 잘 몰랐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현악 총리는 이거 간단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군이 한번 그 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면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군이 등장을 하는 순간 뭐 내각이고 정치고 모두 다 이제 이 군에 얽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걸 막으려면은 최규하 대통령하고 나하고 같이 물러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어허. 이렇게까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최규하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물러나면은 이 국가 위기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달랐던 거죠. 아하. 그 과정에서 그러면 예. 군 내부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계엄 상태니까 그죠? 예.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예.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배경은 뭔가요? 그러니까 1980년 4월 28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이 최규하 대통령이 보니까 지금 계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거리에서 저렇게 그 시위를 하고 이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계엄이 이거 뭐 이런 물계엄이 다 있느냐. 아, 물계엄. 계엄사령관 지금 당신 말이야. 계엄 상황인데 이 학생들이 저런 식으로 시위를 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하는 게 이거 맞는 거냐?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더 이상 그 반복되지 않도록 계엄사령관 명의로 아주 단호한 뭐라고 하나 담화문을 발표해라. 예.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성 계엄사령관이 아이고 이거 담화문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에다가 소요 진압을 위한 그 출동 준비 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아하. 그런 상황에서 5월 10일 날 최규하 대통령이 이 석유구하기에서 중동 순방을 떠나잖아요. 예. 중동 순방을 떠난 날 대규모 학생 시위가 거리에서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 가지고 이 시위를 막는데도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 당시에 이 그 내무부 장관이 이거 도저히 경찰력 가지고는 이제 시위를 진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군을 출동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영복 씨가 그럼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직접 한번 그 상황을 봅시다. 그래가지고 예. 국무위원들이 헬기 2대 나눠 타고 예. 이 시위 현장을 공중 시찰을 해요. 아하. 공중 시찰을 한 결과 야 이거 도저히 이제 경찰력으로 못 막겠구나. 그래서 5월 10일 날 군부대 출동 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 이제 군부대가 막 수도권 가까이 있는 부대들은 막 국립현충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배치를 해요. 그런 거를 그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정부에다 보고를 했고 예. 미국 정부에서는 이거는 뭐 합법적이다. 이 대학생들의 시위가 이거 너무 불법적이고 예. 더 이상 그냥 놔둬서는 안 되니 이 군이 움직여서 이 시위를 막는 건 이거는 우리가 동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 군부대 이동을 동의를 해줍니다. 예. 이런 상황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위가 점점 가열이 돼가지고 5월 16일인가에는 서울역 앞에서 10만 명이 그 아하. 학생이 모여서 예. 저녁 6시 무렵에 이 그 청년이 이 버스를 탈출해가지고 예. 경찰이 저지선을 치고 있는 이 경찰 저지선에 버스가 돌진을 해가지고 경찰 한 명이 차에 깔려 죽고 4명이 중경사를 입는 허허. 이 대규모 참사가 벌어집니다. 예.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계엄이 지금 지역 계엄인데 지역 계엄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상황을 진압이 안 되니 지역 계엄이라면 서울만 있답니까? 아닙니다. 이 제주도를 제외를 시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 계엄이 있고 전국 계엄이 있는데 예. 이 뭐가 다르냐면은 지역 계엄을 하게 되면은 계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서 계엄 업무를 추진해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각의 고유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주도까지를 포함한 전국 계엄이 되면 대통령이 직접 계엄사령관에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지시를 해서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각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군요.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 예. 계엄사령관 이희성 예. 사령관 사진을 좀 올려보세요. 예. 제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예. 참 알게 된 팩트인데 예. 지금 방금 우리 김용삼 대기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아직 광주 5.18 일어나기 전에 전입니다. 예, 아직까지 광주 5.18까지 안 갔습니다. 예. 근데 그 가기 전에 이미 예. 학생 시위라든지 권력의 갑작스러운 공백 상태 때문에 네. 정치권에 뭔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예. 군이 전국 계엄 확대를 실시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 이성 그러면 계엄 사령관의 어떤 판단으로 예. 계엄이 전국 확대되고 뭐 군부대가 뭐 현충원이나 이런 데 주요 대학에 배치가 되고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 28일 날 최규하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강하게 질책을 했고 담화문 발표보다는 군을 그 출동 준비를 시키면 사람들이 좀 진정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 안 되니까 5월 10일 날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헬기를 타고 현장을 상황을 체크한 다음에 이거 경찰력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군을 출동을 시켰고 그래서 군이 이제 서울 시내 요지 이런데 이제 그 배치가 됐고 예, 예. 미국은 이거를 그 승인을 했고 예, 예. 그리고 그래도 상황이 이제 진정이 안 되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제는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계엄을 더 센 계엄으로 강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 아하.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그 기록을 보면 1980년 5월 17일 저녁부터 예. 전국 주요 대학에 군부대가 배치가 되기 시작했고 예. 그다음에 주요 정치인들 예.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가 시작되었다. 김대중, 김종필. 예. 이렇게 되면서 완전 이게 파국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날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중동으로 그 순방을 갔던 최규하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해요. 그 다음 날 전두환 중정부장 서리가 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는 대통령에게 이 안보 관련된 이 그 참모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 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정치인을 체포를 하고 그리고 전국의 이 주요 대학 이런 데다가 계엄군을 배치를 해서 이제 이 군이 전면에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시국 수습 방안이라고 그래요. 예, 시국 수습 방안. 예, 그 시국 수습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최규하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계엄령 전국 확대하고 그 다음에 주요 정치인 체포하고 그 다음에 뭐 주요 대학이나 이런 데 다 휴교령 내리고 군 배치해라라고 결정을 합니다. 참모 조언은 할 수가 있었지만 예. 결정을 한 거는 최규하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이거는 뭐 전두환 장군이 자기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 이거 뭐 군사 반란이자 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면 전두환 장군이 자기가 그 뭐 강제로 이걸 했어요? 최규하 대통령이 나 이거 못 하겠는데 하고 그 거부하면 그만이에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예.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되는데 이 결정은 그럼 누가 한 겁니까? 광주에 공수부대가 그 투입되는 결정은 계엄사령관이 하는 겁니다. 그럼 계엄사령관은 이성. 예. 저기 지금 사진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게 되는 배경은 뭐 부마 사태하고도 뭐 관련이 조금 있다는 그건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부마 사태 때 초기에 이 그 강경 진압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위가 확산이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수부대하고 해병대를 투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공수부대하고 해병대를 보고
이제 겁을 좀 먹어가지고 깜짝 놀라죠. 예. 이제 평화가 되찾아왔어요.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시위 진압을 할 때는 뭔가 초기에 이렇게 그 센 부대를 그 투입을 해서 좀 겁을 줘서 이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 초기에 그냥 물렁물렁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좀 얻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모든 이 일반 그 병력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작전 통제권에서 그 벗어나 있는 부대가 바로 이 공수부대였어요. 어허. 공수부대는 이제 적진에 투입을 하고 소요 진압을 하고 이러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작전 지휘권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합사에서 벗어나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계엄사령관의 명령으로 예.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대는 계엄군이 제일 손쉬운 부대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 하나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데 예, 전두환 장군은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서리 플러스 보안사령관이고 예. 이 사진에 나오는 이성 씨가 계엄사령관이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군 작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성이 주도하게 됩니까? 전두환이 주도하게 됩니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나 중앙정보부장은 이런 군작전에 그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수많은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청문회도 열었고 뭐도 하고 검찰 수사하다가 뭐 수십 번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작전 지휘권 상에서 전두환이 뭐 끼어들어 가지고 뭐 제멋대로 뭐 작전을 지휘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광주 작전은 이희성 계엄사령관,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김재명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그 아래에 진종채 이군사령관, 예. 그 아래에 광주에 있는 이 윤웅정 전투교육사령관,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정웅 31사단장의 이 지휘 라인을 통해서 작전 지휘가 진행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어디 방송인가에도 나와서 예. 5.18 광주 작전은 자기가 한 것이지 예. 자기가 최종 결정자이지 예. 전두환은 아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말씀했던 기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분의 인터뷰가 그 조선일보에 있었던 최보식 기자가 이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게 가판에 실렸다가 배달판에서는 통째로 이게 사라졌어요. 그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그게 2016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그런가요? 최보식 기자가 뭐 그 내용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최보식 기자가 조선일보를 그만둔 다음에 자기가 인터넷 언론을 만들어서 예. 그 인터넷 언론에 그때 이희성 계엄사령관 그 인터뷰가 실렸다가 날아갔는데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이제 공개를 해서 그게 밝혀졌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 모든 광주 작전은 나와 그 아까 말씀드린 김재명 육군 작전참모부장, 예. 진종채 사령관 이 지휘 계통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지휘를 했고 그 모든 그 광주에 대한 책임은 나하고 주영복 장관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서 내가 감옥까지 갔다 오지 않았느냐. 이성 사령관 말이죠. 예. 전두환은 광주 작전에 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이렇게 그 이야기한 인터뷰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가 못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 이제 현실적으로 이 사진 내리시고요. 광주에 이제 공수부대가 투입되면서 네. 공수부대가 투입되면서 민간인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나면서 네. 어떻게 보면 경찰과는 공수부대는 확연하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치안이라면 예. 공수부대는 침투, 뭐 예. 공작, 공격, 게릴라전을 하는 분들. 게릴라전 이런 건데 예. 그 당시에 공수부대에 투입된 사진 하나 좀 올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이 공수부대가 투입이 되면서 예. 민간인들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엄청나게 뭐 곤봉에 맞기도 하고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시죠. 곤봉에 막는 사진 아주 네. 상징적인 사진이 있던데요. 예. 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끔찍하죠. 예. 저게 저 사진 찍는 순간에 스틸이 돼서 그런데 예. 저 곤봉을 맞은 저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 예.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주는 사진들이 많은데, 예. 네,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럼 초기 진압에 이제 이 공수부대가 투입되면서 예. 이 작전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뭐 예상을 못한 겁니까? 뭐 상상도 못했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광주에서만 유독 그 충돌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이제 전남대 그 대학 정문 앞에서 예. 7공수부대가 이 정문을 지키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등교하러 와 보니까 학교가 폐쇄돼 있고 공수부대가 거기 지키고 있으니까 예. 다른 지역은 전부 뭐 조용히 해산을 했는데 전남대 학생들이 그 공수부대원들에게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예. 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던 공수부대원들이 무방비로 이제 돌에 얻어맞은 겁니다. 어허.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공수부대원들이 저 부대는 원래 이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대하고 비교해 보면은 병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무장을 하고 있어요. 뭐 방패도 없는 것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시위 진압에 특화된 부대는 이제 전투 경찰이잖아요. 예, 예. 전투 경찰은 우선 제일 먼저 큰 방패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돌이 날라오면은 그 돌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머리에다가 그 이제 방탄 헬멧을 쓰죠. 예. 그래서 머리나 이런 데를 보호를 하고 얼굴도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돌이 이제 아스팔트로 해서 정강이를 칠 우려가 있는데 정강이에다가도 이 보호대를 다 차고. 예. 그다음에 이 전투 경찰이 입는 옷은 이게 방석복이라고 그래서 예, 예. 뭐 돌이나 이런 걸 맞아도 그 보호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화염병을 던지면은 불이 안 붙도록 이렇게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진압을 하기 위한 진압봉도 가지고 있고 예. 최루탄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시위를 이제 유유적절하게 진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특수 훈련을 받은 이 시위 진압 그 전문 부대입니다. 전투 경찰이. 예. 그런데 그 당시에 7공수 부대는 야 그 전날 밤에 이제 야 빨리 저 전남대로 출동해 그러니까 빈 총에다가 철모에다가 그다음에 빈 총이니까 이거 뭐 진압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몽둥이를 하나씩 이제 깎아가지고 그거 하나 들고 들어간 거예요. 아하. 근데 갑자기 돌이 날라와가지고 막 옆에 있는 동료가 막 얼굴이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해서 피를 철철 흘리니까 아니 지금 계엄 상황인데 공수부대를 그 돌로 공격을 해? 가지고 이제 화가 난 사람들이 뛰어가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막 군홧발로 걷어차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막 도망가면서 이제 야 사람 죽이러 왔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렇겠죠. 시위가 이제 격화가 됐어요. 이 상황에서 바로 옆에 이 전투 경찰이 그 출동할 수 있는 몇천 명 되는 전투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시위를 진압을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예. 이 전투 경찰을 지휘하는 안병화 전남 도경국장이 무슨 까닭인지 어디론지 사라져가지고 허허.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이 사진 내려주시고 지금 거기 현지에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예. 전투교육사령관, 정교사령관이라고 예. 하죠. 윤흥정 예, 그리고 쓰리스타입니다, 그 사람. 정웅 사단장 이 두 사람 사진 좀 올려보세요. 예, 올려주세요. 이 두 분이 예, 이 두 사람이라고 합시다. 예, 이 현지의 전투교육사령관 윤흥정, 예, 31사단장 정웅 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초기에 예, 완전히 이 진압 작전을 아주 거칠게 했다고 하던데 특히 정웅 사단장 같은 경우 예. 죽음을 각오하라 진압하라 예. 라고 발언했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책에 있던데 이분들이 좀 잘못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정웅 그 사단장은 뭐라고 그 나중에 그 거짓말을 했냐면은 나는 뭐 시위를 평화적으로 그 진압하려고 했는데 공수부대가 막 와가지고 막 그 자기 명령도 듣지 않고
뭐 특정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강경 진압을 하는 바람에 사태가 이렇게 악화됐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허. 근데 그 당시에 이 공수부대 대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 진술해가지고 정웅 사단장의 거짓말이 다 들통났는데 예. 이분은 이제 이 그 공수부대가 이제 현지에 가면은 현지의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 있는 지휘관의 지휘를 받도록 이제 작전 배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수부대 지휘권이 정웅 31사단장하고 윤흥정 사령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공수부대 특성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고 그동안에 공수부대가 시진압 훈련을 받았거든요. 어떤 시진압 훈련을 받았는지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 빨리 시내로 출동을 해가지고 이 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 시위대를 전부 포위를 해가지고 전원을 체포 연행하라라고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게 시위 진압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예, 소위 말해서 진압하고 해산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산을 시킨다는 것은 네. 뭐 저 퇴로가 마련이 되어서 예. 이렇게 몰아내는 게 해산이고 예. 진압을 하게 되면 아예 뭐 그물을 차듯이 이렇게 해서 포위해가지고 다 때려잡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두 사람의 진압 작전은 그러면은 해산시키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을 아예 체포하라. 체포하는. 예. 아, 이건 굉장히 그래서 위험한. 원천 봉쇄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예. 근데 그 당시 7공수 부대는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이 광주 부산처럼 이 부대가 이제 이 소수 그 게릴라전을 하는 부대니까 병력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한 곳으로 집중을 시켜서 예, 예. 막 저벅저벅 하면서 이제 이 겁을 줍니다 시위대한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겁을 집어먹고 해산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래도 해산을 안 하면 이제 해산을 안 하면 우리가 그 진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진압에 나서는데 진압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3면을 포위를 하고 예. 한 면을 터서 예. 계속 시위대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해산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공수부대는 해산을 하는 그 훈련을 받았지 원천 봉쇄해가지고 시위대 주모자를 체포하고 이런 훈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31사단장하고 이 전투교육사령관은 원천 봉쇄해가지고 전원 체포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허허. 아니 이 그 시내로 출동한 병력이 600명도 안 됩니다. 예, 예. 근데 시위대는 몇천 명이에요. 나중에는 막 몇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어허. 무슨 수로 포위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현지에 있는 그 지휘관들이 이거 우리 소수 부대가 이렇게 다수를 이렇게 그 포위해서 원천 봉쇄를 하고 시위대를 체포하는 건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휘 방침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해도 그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 정웅 31사단장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빨리 이걸 시위를 해산하라. 원천 봉쇄하고 시위대 전원 체포해. 명령을 내니까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행동을 해놓고 예. 그 뒤에는 뭐 굉장히 광주 시민들을 위한 뭐 참 군인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기록들이 이 책에 있던데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뭐 정웅 31사단장이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 나중에 1988년에 예. 김대중당의 이 그 공천을 받아서 광주에서 출마를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91점 몇 %로 전국 최다 득표로 그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정웅 사단장이요? 예. 하하. 그래서 그 당시에 얻은 91점 몇 %가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신화로 남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예. 이 무기고가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무기고는 경찰이 기본적으로 좀 지켜줘야 되는데 경찰의 상황은 어땠나요?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병하 전남 도경국장이 5월 18일 날 점심 먹으러 간다고 그 점심 먹으러 간다 그러면서 사라져가지고 어디로 잠수를 타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그 도경국장이 야 어디로 출동해서 진압해 하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명령권자가 사라져가지고 잠수를 타니까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투경찰은 출동을 안 하고 우리 출동 못 하니까 공수부대가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군을 출동시켜가지고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 그 경찰 도경국장이라고 하면 지금은 경찰청장이겠죠? 그러니까 전남도 경찰국장이죠. 그 전남도 예. 도 예. 경찰국. 예.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는 아하. 모든 경찰을 총지휘하는 그 총지휘권자죠. 야, 이거 참 그 도경국장이 사라져 버리면 경찰 지휘권을 지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안병화 국장이 잠수를 안 타고 현장에 있어서 야 빨리 지금 시내 그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투 경찰이 출동을 했으면 전투 경찰은 전부 그 진압에 이 특화된 부대니까 아무 일 없이 큰 불상사 없이 아마 잘 마무리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이 전투 경찰이 출동을 안 하니까 아무런 보호 장구를 갖추지 못한 이 공수부대가 현장에 들어가서 잘못된 명령을 받고 전부 이 원천 봉쇄 가지고 이 시위대를 전부 체포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 소수의 이 공수부대원들이 다수를 무슨 수로 그 포위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포위를 하려고 보면은 도망가고 포위를 하려고 보면 도망가고 잡아놓으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 무릎 꿇고 있어. 그러겠다 또 도망가고 왜냐면 여기서 그 뭐 시위가 나면 여기지 뭐 막아야 되고 저기 막아야 되고 그러면 잡아놓은 애들 다 도망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도망 못하게 막 뭐 엎드려 뻗쳐도 시켜놓고 어떤 경우는 이제 바지 벨트를 풀어가지고 팬티만 입혀놓고. 그렇죠. 그런 이런 상황인데 이제 팬티만 입혀놓은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야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야. 어떻게 우리 애들을 이런 식으로 팬티만 입혀가지고 연행을 해. 이것만 보면은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다 가세를 해서 시위가 악화되고 그 과정에서 막 이제 뭐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군인들을 뭐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러 왔다 하는 뭐 유언비어가 막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저 두 사람 사진은 이제 내리도록 합시다. 참 그 외국 독일 기자죠. 그분이 광주에 어렵게 들어가서 촬영한 그 영상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민간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참혹하게 뭐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뭐 거의 뭐 반신불구가 되고 이런 피해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 배경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다. 참,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윤홍정 사령관은 또 더 골치 아픈 명령을 내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수부대는 소수기 때문에 이거를 부대원들을 이렇게 밀집시켜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윤홍정 전교사령관이 이 공수부대 특성을 전혀 그 인식을 못했는지 이 공수부대를 10명 단위로 다 찢어 발겨 가지고 주요 길목에다가 배치를 해서 주요 길목을 사수하라 해가지고 그 200 몇십 명 되는 이 공수부대를 다 10명 단위로 찢어 발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명으로 찢어진 이 소수가 몇백 명의 이 시위대한테 포위를 당하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거기서 막 기와장 깨서 던지고 막 쓰레기통 집어 던지고 뭐 돌팔매 던지고 그러니까 아무런 방어 장비도 갖추지 못한 이 전투 경찰이 막 얻어맞고 공수부대가 얻어맞다 보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막 치고 받고 몽둥이로 패고 하는 이런 정말 아비규환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명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생략을 하고 그냥 이 전투 경찰이 시민들을 들고 패고 차고 하는 것만 보여주면은 당연히 이거나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그 당시에 이 진종채 2군 사령관이 야 이거 자칫 잘못해가지고 시위가 이게 격화되면은 시위대가 무기고를 탈취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무기고 강화 대책을 세워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5월 18일 날 새벽 3시에. 그러니까 이제 윤홍정 사령관이 정웅 사단장한테 야 지금 무기고를 전부 다 제대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 정웅 사단장이 그러면 무기고에 이렇게 진입을 하면 발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군인 복무규율에서 말이야. 아니 무기고에 접근하면 당연히 발포를 해야지. 군인 복무규율대로 알아서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랬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건의를 해서 발포 명령을 받았으면은 무기고를 그 지키는 병력을 강화하거나 무슨 수를 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하하. 아무 조치도 안 해서 무기고가 털린 거예요. 예.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는 피해자다 하고 코스프레를 한 게 정웅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그다음에 윤홍정 사령관도 정말 골치 아픈 그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월 20일 날 공수부대가 그 600명이요. 예. 광주 저 전남도청하고 금남로에서 몇만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에 포위가 됐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전남도청과 금남로를 중심으로 해서 600명이 이제 거기를 지키고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공수부대 지휘관들이 우리 이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대를 빨리 그 외곽으로 철수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윤홍정 전교사령관에게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윤홍정 사령관이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공수부대가 위험하니까 시 외곽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성 계엄사령관이 빨리 그러면 철수시켜라. 그랬으면 철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이성 계엄사령관이 철수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받고 공수부대에다가는 거기 지금 광주에 도청에 중요한 문서도 있고 그러니까 도청을 사수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이런 무슨 황당한 일이 다 있습니까? 이게. 자, 참 제가 오늘 이 김용삼 대기자님 책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도 들어보고 하니 참 이 정말 아비규환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이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명령이 제대로 하달되지 않는 상태, 또 군의 작전 교범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점, 이러면서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저라도 저의 형이나 저의 누나나 또는 저의 삼촌이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하면 저라도 아마 저 현장에 있었으면 저도 아마 화나죠. 돌멩이 싸우죠. 들고 싸우러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팩트는 팩트대로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1편 그리고 오늘 2편인데요. 이 역사가 사실은 엄청나게 방대하고 복잡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걸 뭐 1시간 안에 다 끝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우리 김용삼 대기자님을 한 번 더 제가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광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정웅 사단장이나 윤홍정 전교사령관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뭐 악심을 품고 그런 그 명령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워낙 경황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판단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하지만 그 판단 실수가 현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비화됐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계엄군에게만 모든 그 막 책임을 묻고 계엄군을 악마로 만들어 가지고 막 질타를 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어서 오늘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 잘못된 이 소위 말하는 엉터리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공수부대가 뭐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런 잘못된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공수부대도 자기네들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처해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이 핵심 본질이 뭐구나 하는 걸 좀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은 이영풍 TV 저녁 방송을 통해서도 방송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해 주시고 역사는 정확하게 사실대로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